먼저 김인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81년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교수께서 자유보다 형평, 프리덤보다 이퀄리티를 앞세우면 둘 다 잃는다 라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오늘 발제해 주신 야론 브룩 이사장은 평등은 불공정하다, unfair하다, 평등을 앞세우면 더 불평등해진다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신 것 같고, 우리 한국인들도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으로 공정을 손꼽고 있는데요. 개념이 공정, 형평, 약간 다른데 또 비슷하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시카고에서 배우신 것, 거기에 또 쌓으신 내공으로 판단해 보실 때 이 자유와 공정 또는 형평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지, 양자의 조화는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김인철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의 이 핵심 가치와 프리드만 선생의 이 얘기가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것 같다. 무슨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영자신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liberal economy, 그러니까 liberal democracy and free market system이라고 하든가, free market capitalis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형평이라고, 공정, 형평, 평등, 또 정의, 균등이 다 비슷한 말인데 그 중에 하나 단어를 넣어서 하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핵심 가치, 그러니까 자유와 공정하면은 사실은 자유 앞에 인디비주얼 프리덤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스티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 측면에서는 공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역시 자유가 강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 학생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사실은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야론 브룩스 이사장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일치하다, 이게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앞에 형용사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제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야론 선생과 지금 안재욱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리버럴리즘은 인페릴이다, 아주 위기에 있다. 왜 위기에 있는가? 우리 야론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잘 설명하셨겠지만은 이게 중간적이다, 이거 믹스드 이코노미다, 이게 정부의 개입도 괜찮고 또 자유시장도 괜찮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된다. 가려면 아예 그냥 확실하게 프리덤, 리버럴리즘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론 브룩 선생이 얘기하는 공정이 언페어하다고 이렇게 이제 크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사실 그 앞에는요, 이퀄이 무슨 얘기냐면 인컴 이퀄리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and of opportunity다, 이거. 그리고 그 기회는 equal하다는 거죠.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body in the US.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이민국에 이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이민을 많이 가지만 이민을 온 사람들은 다
이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정말 자유스럽네.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초기 단계에는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인컴 이니퀄리티가 좀 높겠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다. 좋은 나라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인컴 이니퀄리티가 좀 뭐 이게 이 디스트리뷰션이 좀 너무 좀 불리하다 뭐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명한 게 2001년에 노벨상을 탄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아주 크게 썼는데요. 굉장히 아주 고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월뱅크의 부총재도 했고 또 시니어 인커너미스트도 됐는데 이니퀄리티가 커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for the 1%, 그다음에 by the 1% and of the 1%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위 시대는요, of the power, by the power, for the power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인류에 이익을 끼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되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컴 이니퀄리티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다 이 자기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 지식과 그리고 또 교육도 다른데 소득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equal is unfair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지만은 political equality는 정말 very fair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politically 이렇게 이니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자가 되고 또 이 파워를 얻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있죠. 근데 우리는 또 더 하죠. 그래서 지금 야론 부르가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은 뭐 선진국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좀 문제 있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로니 캐피탈리즘이 문제니까 그거를 잘 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75년 전에 1947년에 지금 얘기한 미제스나 또 하이에크가 리버럴리즘, 이게 자유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7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가야죠. 근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 이유는 이게 결국은 이제 방금도 지적이 됐지만은 크로닉 캐피탈리즘, 렌트 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렌트 시킹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작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가면서 하면 리버럴리즘 쪽으로 더 많이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민경국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유주의를 천착해 오셨고 많은 저서와 역서도 출판하셨는데요. 오늘 토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유가 위축되는 세 가지 이유를 기술해 주셨습니다.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특별히 드릴 거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교통 신호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제 추가 질문을 민경국 교수님께 함께 드려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셨던 문제, 교통 문제, 그 문제가 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를 위축시킨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원인. 특히 이제 우리 한국적인 실정에서 말했을 때의 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내 삶 책임져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의사결정,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그게 인기여서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자유로의 도피입니다. 자유로의 도피. 뭐냐 하면, 이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굉장히 국가가 없이 혼자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성. 그러니까 뭐 노후도 불안하지, 교육도 불안하지, 일자리 불안하지, 소득 불안하지,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국가의 의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버이주의라는 게 페어렌탈리즘입니다. 페어렌탈리즘. 여러분들 패터널리즘은 전혀 다르죠. 페어렌탈리즘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유가 위축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하나 있다. 패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엘리트주의죠. 국가가 엘리트. 너는 참 못해. 그러니까 아까 교통 문제, 도로에 뭐 벽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건 패터널리즘이죠. 패터널리즘이고 이제 이거는 페어렌탈리즘인데 우리나라가 페어렌탈리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는 뭐 여러분 먹방 있죠. 먹방 금지하는 것. 이건 패터널리즘이죠. 이게 너희들 말이지 너희들 건강 돌볼 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의 선호에 의해서 정부가 원하는 선호를 개인들한테 부과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역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지금 76쪽에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책임 회피인데 이게 지금 자유주의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하는 거죠.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주의. 그러면 이 자유주의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가가 도와줘야 되느냐?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는 아마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3섹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단체, 그다음에 뭐 자선단체들 또는 여러분들 국경 없는 의사회 아니면 의사들끼리 뭐 의촌 협력하는 의촌에 가서 일요일 봉사한다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를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들 이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자유주의에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꼬리를 굉장히 조정중시한 거죠. 미국의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스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공공재화를 산출하더라 이거죠.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짓는다든지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자유주의 사회에서만이 발전할 수 있는 제3섹터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과 국가라고 하는 사이에 이 제3섹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 제3섹터. 이게 있는데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이걸 굉장히 우리는 무시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면 정부인데 정부를 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걸 단체, 집단, 시민사회죠. 일종의 시민사회. 정부와는 전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게 자유주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다 됐죠? 벌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자유주의에서 두 번째, 자유주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가치가 자유, 번영, 평화라고 하는 목록에 있습니다. 평화, 그 다음에 번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걸, 이걸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정의 문제를 별로 다루질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에크도 분배 정의 문제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이 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덥석 들어가지고 분배적 정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우리 자유주의도 이 정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게임 규칙의 정의입니다. 아까 공정이라는 얘기죠. 공정이라는 건 이건 자유와 양립하는 거죠. 자유와의 평등, 자유와 양립하는 유일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이 법 앞의 평등인데 이 법 앞의 평등이 바로 이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룰 오브 로우 똑같습니다. 룰 오브 로우는 그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데 룰 오브 로우, 룰 오브 로우가 의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룰 오브 로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법다운 법이냐를 말해주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 실증 규제가 완전히 이게 뒤바꿔 놨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이런 정의 문제를 새로이 우리가 부각시켜야만이 이길 수 있다. 김종석 교수님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정말 축하를 드려야 할지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속칭 온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먹통 사태는 사각지대였던 플랫폼 기업의 서버 관리가 미흡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그 서버 관리를 보강해야지 온폴법을 제정해서 기업 활동을 옥죄게 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을 역차별하고 ICT 산업 생태계도 위협할 우려가 있다.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셨고 지금 규제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맡고 계신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추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이 자유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를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또 그게 지금 안재욱 교수님 발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특히 규제 온풀법 특히 예를 드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불량 규제의 양산의 배경에는 주로 졸속 규제의 배경에는 정치 논리와 국민 정서,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데이터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착하게 살자, 나쁜 놈 벌 주자 그냥 이런 정도로 국회에 계셔보니까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법 만들 때는 단순히 딱 그겁니다. 착하게 살자, 나쁜 놈 벌 주자 이걸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졸속 입법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플랫폼 법도요. 카카오 사태로 계기가 됐지만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네트워크 인터넷 사업자나 자기가 관리하는 서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깨져서 생긴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백업을 안 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국민 정서에 올라타가지고 카카오가 독과점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독점 규제로 가는 거는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예는 사실 온풀법만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 반지하에 살던 산모녀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다음날 서울시가 반지하를 불법화해버렸잖아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도 완벽한 규제를 만들 수가 없는 이슈를 불과 이틀 만에 그냥 반지하에서 못 살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불량 규제의 양산의 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규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규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그 관존 님비 사상에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관청이나 입법 과정에서의 이 문화는 일단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의심하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엉망이 된다. 마치 유치원 보모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출자 총액 제한이라든지 대주주에 대한 행태 규제는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사전 규제거든요. 수도권 입지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다 고용주들은 나쁜 짓 할 거다, 착취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제가 있어서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간 섹터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이건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자전거 타기 배울 때 두발 자전거 타면 꼭 넘어지고 다치지만 두발 자전거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제 자율 능력이 습득이 되잖아요. 그거 무섭다고 안 타면 영원히 자전거 못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민간 섹터가 기업계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그 시장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율 능력을 배양해 주려면
전제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규제를 못 푸는 이유가 민간 섹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풀어야만 민간의 자율 능력과 신뢰가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은 더 기회를 주시면 더 하기로 하고요. 딱 5분 내에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성 교수님, 노동 문제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별도 발제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여쭤보니까 발제하는데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업도 단축 수업이 좋기 때문에 우선 빨리 할게요. 네, 좀 줄여서 해주시기로 하고요. 대신에 발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그 수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제 추가 질문 한 가지를 포함해서 다른 분보다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김종석 교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특히 우리나라에는 노사관계가 경쟁력이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하고 상당히 그 엇박자가 많이 나서 파열음이 좀 일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우리 그 노사관계 법률이나 관행이 프루크루스의 침대처럼 딱 그 정부가 촘촘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그 규제에 어긋나면은 안 되니까 노사관계가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확립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의 부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좀 일어나서 해도 되겠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이건 기도 응답이다. 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최초의 취임사예요. 자유보다도 민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제가 정말 가치를 뒀고 그래서 헌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8.15 경축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속았다. 무슨 얘기냐? 학계를 비롯해서 정치계나 이런 모든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표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람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태극기 집회라는 거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참여했었는데 거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은 뭐 민주우파나 안보우파지 그러니까 시장우파가 아니에요. 시장우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부에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민도가 그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야론부룩도 얘기하지만 1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2차원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걸 나누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나 사회나 집단보다 얼마큼 우선시하느냐 그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은 시장경제, 프리 마켓 이코노미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횡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반대편은 플랜드 이코노미고 계획경제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스펙트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축은 정치인데 하나는 사실 디마크라시라는 리버럴 디마크라시는 크라시로 끝나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제입니다. 제도고 또 극단은 오토크라시예요. 크라시로 끝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제도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양극단이 독재와 자유민주제로 보게 되면 제가 6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60년대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박정희 정권이었죠. 저희 상권분리 다 비웠고 반장선거 확실하게 보통평등 비밀 직접선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상당한 정도 지금 저기에서는 일사분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자유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자유가 있었던 그런 거죠. 물론 미국만큼은 아니죠. 그런 것이
유신 거치면서 이 4사분면으로 떨어진 거죠. 피노체트나 이런 식으로 것으로 됐다. 또 볼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사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는 우익, 뭐 민주 우익일진 몰라도 북한에 반대하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특히 재벌에 대해서 반감이 뭔지 모르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시장 좌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해가지고 아까 81년 이후에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정말 그 자유에서 반대되는 쪽으로 갔던 이유도 저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끝판왕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사실 2사분면에서 상당한 정도 3사분면으로 지금 넘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위기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미국이 저 1사분면의 극단이라면 그 대칭점에 있는 것이 스탈린이나 북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에 유사하게 나치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에크부터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스탈리니즘을 하이에크는 슈퍼 파시즘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질적으로 같은 거로 본 거예요. 근데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코민테른이나 특히 프렌츠 뉴만 같은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프레임에서 사실은 용어 전쟁에서 깨진 거예요. 이게 사실 극좌죠.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스탈리니즘과 같은 극좌이고, 이거는 누누이 노예의 길이나 이런 데서 하이크가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치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노조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똑같은 성격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모든 이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도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는 다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깨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를 저건 극좌다, 스탈리니즘이나 북한과 성격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다 적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노동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기본권,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이 세 개의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적 권리예요. 근데 미국만 하래도 이게 헌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8개 나라의 주요 나라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쓰나 앉으나 뭐 비슷하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 나라들을 보세요. 이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이 헌법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일본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뺏겼으니까. 그렇지만 영국은 뭐 성문헌법이 없고, 독일만 하더라도 단결권, 그 단결권도 근로자와 사용자 등이에요. 다른 단체들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빠져 있고요. 그런 나라가, 노르웨이도 그렇습니다. 덴마크만 하더라도 그 플렉시큐리티 해가지고 유연 안전성으로 노동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덴마크 역시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 단체 행동권 세 개가 다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재산권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양쪽이 다 헌법적인 권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자유주의, 부재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제시됐, 여기서 지금, 제가,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사실, free to choose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employment at will,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임의고용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국단적으로 표현된 게, 이게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employment contract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지금 계약이 at will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 직장에 다니다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날 즉시 사표 쓰고 그 직장을 나갑니다. 그럴 자유가 있잖아요. 그 반대 이퀄 푸팅은 뭡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해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임의고용 원칙입니다. 그게 사실 맞잖아요. 이퀄 푸팅에 되면.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건 완전히 배관시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못 저거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 같은 Improvement Contract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Your annual salary 그리고 가로 열고 exempt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너는 초과 근로 수당을 못 받는 면제 근로자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전문직 뭐 이런 사람들은 exempt예요. 그래서 연장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칼퇴근이 가능한 거죠. 하든 안 하든 초과 근로 수당을 너는 못 받는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인 노동을 규율하는 제도들인데 우리는 여기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노용시장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파업 관련해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이퀄 푸팅으로 만드는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조합을.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노동개혁의 테이블에도 못 올라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소위 포컬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이 세 개가 거의 다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 테이블에. 그리고 이상한 뭐 일반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700만을 다 적으로 모는 일반 해고에 집착해가지고 사실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포컬 포인트가 있거든요. 몇 가지만 이렇게 하고서 이게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런 전략의 부재였고 사실은 그거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그 사람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주의적인 것도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고서 그냥 과거에 노동부 장관 했다고 해서 노동개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전문가들이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하루스 개혁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사실 탄핵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파견근로 자유화, 아까 말씀드린 이그잼트, 넌 이그잼트 하는 초과근로 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포컬 포인트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노동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이상한 것들만이 올라오다가 결국은 뭐 그냥 유야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대비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근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점거 파업 하고 있으니까 제가 노동연구원장 하면서 파업을 한 80여일, 90여일 당했었는데요. 화장실 가는 게 문제가 돼요. 화장실, 직장점거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미국은 하게 되면 피켓팅 하잖아요. 바깥으로 나옵니다. 재산권 침해니까. 노무 제공을 안 하면 나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기 워크아웃이라고 썼어요. 걸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파업이,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찾아보시면 걸어서 나간다는 것이 파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나가야 돼요, 파업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공장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대화 타협.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원칙이 지켜진 다음에 대화 타협이지. 원칙 없는 대화 타협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자, 우리 코퍼라티즘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거. 이 코퍼라티즘의 어원이 뭐냐 하면 코퍼스예요. 이게 신체입니다. 사회 유기체론이에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유기체가 되듯이 개인이 어떤 협동체, 정경련이 될 수도 있고 경총이 될 수도 있고 노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협동체 그리고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하면은 마치 머리가 결정하면 팔다리는 그거에 따르듯이 수족과 같이 개인을 수족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이에크는 누누이 한 책에서도 4번이나 5번 나와요. 바로 이 사회적 합의주의 귀결은 전체주의다. 그게 노예의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부터 폐지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주의라면 노사정위원회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헌법이 있고 그런데 시장경제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집단이 나와서 모든 결정을 하고 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한심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개혁을 못하는 큰 요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무슨 김문수 위원장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운동장만을 제공할 뿐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자유주의 원칙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속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안재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자 폭탄이랄까, 뭐 댓글 테러와 같은 이른바 팬덤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또 뭐 님비, 뭐 눈퍼, 핀피, 그런 떼쓰기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집단 이기주의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하다 할까? 그런 상황이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 이런 쪽에서도 이게 자유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것이 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학계에 계셨으니까 우리 교육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혹시 짚어주실 수 있으신지. 네. 교수와 학생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생각은요, 학생들이 더 빨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너 그래, 나 그래요.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다음에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식의 이기주의적인 거는요, 어른들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문제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고쳐야지, 선생이니까 교수니까 학생들은 또 이렇게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민경국 교수님 아까 세 번째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에 관해서 설명하시려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제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최후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일에 대한 투쟁 상태다라는 식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시장은 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이다라는, 또는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이 지속되면 이게 경제민주화도 그랬고 억강 부약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반시장적인 색채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시장을 이와 같이 제로섬 게임으로 보느냐, 또는 그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시적인 마인드거든요. 원시 사회는 이게 서로 어울리면서 한 30명에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살았던 그런 그 멘탈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DNA를, 그런 그 원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럴까지 된다. 이 경쟁을 싫어하는 것. 경쟁이라는 건 이건 문화적인 현상이죠. 이거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참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난 건데, 그 전에 원시 사회는 경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30 내지 150명 정도의 그룹 속에서는 결코 이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DNA 속에, 우리 유전인자 속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소규모 사회의 모랄입니다. 소규모 사회, 원시 사회, 소규모 사회의 모랄을 이제 대규모 사회에, 오늘날 같이 열린 거대한 사회에 적용시키는 게,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원시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반시장적인,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겨났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교수님,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아주 거리 있는 2, 3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에 관한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데 공감하는 비율과, 소득 재분배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러시아하고 비슷해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아까 안재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자기 책임 원칙 이런 것이 확립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며 바꾸려면 뭐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런 잘못된 인식, 결국 시장 경제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는 결국 무지와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바꾸는 수밖에 없죠. 아까 야론 브록 이사장도 결국에는 그쪽으로 대안을 제시하셨죠.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뭐 해외 출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학자라니까 물어보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5,000년 동안 똑같은 언어와 문화와 유전자, 생물학적 유전자를 가졌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70여 년간 따로 살았는데 저기는 저렇게 가난하고 여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100% 후천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친서방 개방경제를 추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외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뭐 한민족이 우수하다? 아니 그럼 북한은 안 우수한가요? 한민족인데.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사회적 일란성 쌍둥이가 각각 다른 집에 입양돼서 나타난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시장경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도 젊은 학생들 많이 와 계시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바로 시장경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민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본 제너레이션이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과 왜곡이 크다는 데 있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애정, 특히 잘못된 그 지식을 과감하게 떨쳐나가는 노력. 그래서 미국의 헤리테지 재단이나 대한민국의 전경련과 한국경제원동 같은 조직이 좀 더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선 교수님 뭐 보지 않아도 답은 뻔할 것 같은데 노란봉투 법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솔직히. 그 별로 여기에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아까 민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가 언제는 있었습니까? 항상 시장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는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재욱 교수님 다른 분 토론을 들으시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한 2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 다 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결국에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 김종석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에 이 시장에 대해서, 자유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점에서 이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freedom is not free예요. 우리가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그런 데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머리가 희끗희끗 하잖아요. 우리 가면 사실 과연 이 지식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지식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도 얘기 나오고, 지금 여기 한국경제, 정경련 유대기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쪽에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 교육하는 데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면 그냥 주어주는 거고, 나한테 이익 되면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자본가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사실 좀 천착을 해서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뭐 일부 자본가나 이런 분들이 이 기부금을 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면 쓸데없는 무슨 좌파 단체 만드는 데로 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인철 교수님이 1분만 말씀하시겠다고 네, 합니다. 저는 76년 봄에 시카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1년 동안 그 프리드만 선생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꼭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뭐 자유주의가 좋다, 그다음에 자유시장도 좋다, 그거 하면 잘 된대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못 느껴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그런데 프리드만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소위 그 프리 소사이티라는 게 나옵니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나도 자유스럽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 리버티, 인디비주얼 프리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회 전체가 희한한 이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면은 또 딴 사람이 또 그걸 보고서 따라가면서, 그래서 페어 컴피티션을 강조를 합니다. 언페어한 것도 있죠. 나쁘게 치팅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한 세대 가고 두 세대까지 기다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페어한 그런 컴피티션이 계속 되면서 그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그 사회에 희한한 그런 이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타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딴 책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세대 간에 참으면서 페어한 컴피티션을 해라. 컴피티션이 없으면 그 죽은 시장이야. 그리고 언페어한 시장은 아니야. 컴페티티브하게 그렇게 컴피티션을 하면은 그 사회 전체가 이득을 본다.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자유주의의 위기, 교육계 등 다양한 사회 각 분야, 뭐 노동, 나가서 정치 등의 사회 안전 이런 문제까지 너무 광범위한 분야라서 그냥 수박 그달기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발제를 철저히 심층 발제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해안과 식견을 보태주신 패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